영국과 한국으로 가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통신 시작합니다. 먼저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네, 이건 기자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경기 현장에 다녀오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곳 시간으로는 어제 저녁에 토트넘 홈구장인 런던에 있는 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토트넘과 스포르팅 리스본의 챔피언스리그 2조 조별리그 5차전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토트넘이 승점 7점으로 이 2조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스포르팅 리스본에게 승리를 한다면 16강 진출을 확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조금 답답한 경기도 하기도 했고 전반 22분 만에 스포르팅 리스본의 그 공격 중인 마커스 에드워즈 선수, 이 선수가 원래 토트넘 유스 출신이거든요. 이 선수에게 선제골을 허용을 했고요. 계속 끌려가다가 후반 35분에 벤탕프로 선수가 헤더로 골을 넣으면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1대1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경기 종료 직전에 해리 케인이 골을 넣으면서 완전히 한 6만여 관중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아해서 난리가 났는데 네. VAR 판독 결과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면서 이 골은 취소가 됐고요. 결국 토트넘과 그리고 스포르팅 리스본은 1대1로 비겼습니다. 토트넘의 16강 행 진출 확정은 다시 다음 경기로 미뤄지게 됐고요. 다음 경기에서도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 됐고요. 손흥민 선수 풀타임 뛰었고요. 슈팅 4개 정도 때리면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공격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의 활약. 근데 평가는 그 성과에 비해서는 평가는 좀 후한 것 같습니다. 김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차피 한 골밖에 안 나는 경기였고 네. 골을 넣은 선수가 아니면 다 혹평을 받는 건 아니니까 경기 내용만 좋다면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는데 이날 손흥민 선수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슛을 4개를 날렸고 그래서 세부 기록에 근거해서 산출되는 평점으로 7.1점, 팀 내 3위가 되기도 했고요. 그 슛 4개의 내용을 보면 과감한 중거리 슛도 있었고 드리블로 직접 득점 기회를 만드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날 토트넘의 굉장히 중요한 공격 루트가 세트피스였거든요. 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전담 키커잖아요. 그래서 코너킥이나 프리킥을 날카롭게 비록 골은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여러 차례 올려줬어요. 그러면서 팀 경기력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은 호평받을 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기자, 콘테 감독이 퇴장을 당하기까지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케인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케인 선수의 그 극장골이 취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선세 감독이 이거 왜 옵사이드냐,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불결되지 않았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주심과 그리고 대기심들에게 계속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에 주심이 콘테 감독에게 바로 레드 카드를 꺼내면서 퇴장을 시켜버렸고요. 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콘테 감독은 다음 주에 있을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지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VAR 통해서 옵사이드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헤더로 떨궈줬는데 그때 헤더로 떨굴 때 이 해리 케인 선수의 위치가 에메르송 로얄 선수보다 조금 더 아주 정말 깨끗 한 장 차이로 몇 센티미터 차이로 앞에 있었다라고 VAR실에서는 비디오 판독실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옵사이드로 이제 골을 취소시켜 버렸는데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화를 냈고 경기 후에 만나본 여러 가지 그 토트넘 팬들도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이거는 사기다. 우리의 승리가 더 도둑맞았다. 라는 격한 반응들을 보인 그런 어제 하루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최종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됐는데 감독 없이 치르는 거 괜찮을까요? 이게 감독의 공백이라는 건 선수 공백과 달리 굉장히 영향력이 클 때도 있고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변수가 많고 미지수인 부분이 많은데 아무튼 타격은 타격이고 챔피언스리그 원정 성적이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이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은 됐고요. 만약에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조 3위로 추락할 가능성이 꽤 있는 지금 불안한 조 1위이기 때문에 이 콘테 감독의 부재가 토트넘의 16강 진출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순위표를 보니까 토트넘이 현재 1위긴 합니다만 경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확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토트넘이 포함되어 있는 D조가 현재 가장 복잡한 조고요. 네. 현재 조 1인데 조 최하위와 승점
승점차가 2점이에요. 뭐 어지간한 조는 조 1위랑 조 최하위의 승점차가 벌써 7, 8점인 조도 있는데 여기는 2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조 3위로 떨어질 수 있다. 다행히 이제 물고 물리는 관계를 볼 때 조 4위까지 갈 확률은 없는데 그래서 조 3위로 떨어진다면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이 무산되고 유로파리그로 강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성적과 상대 전적을 근거로 이제 AI가 산출해주는 16강 진출 확률이 있는데 토트넘이 6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 1위가 63%라는 거는 물론 내 팀 중에 제일 유리하지만 뭐 다른 조는 100%인 조도 많은데 63은 되게 낮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토트넘이 이제 발목을 붙잡히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이어지고 있는 건 왜일까요? 이거 믿을만한 건가요, 이건 기자? 일단 뭐 지금 이적설부터 짚어드리면 독일 언론인 그 스포르트 아인스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행을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뭐 토트넘의 생활 정리하고 다음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서 그 와중에 레알 마드리드의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말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진다면 레알 마드리드로 또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가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영국에서 뛰는 선수인데 관심 있는 구단은 스페인 구단이고요. 거기에 대한 기사는 또 독일에서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말이 뭐 예를 들어 스페인 기사라든지 아니면 영국 기사라면 몰라도 독일에서 나오는 언론이 그런 기사를 썼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그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 30세 이상 선수를 영입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그러니까 라리가는 그러니까 EU 소속이 아닌 선수들을 이제 팀 전체에 3명밖에 못 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손흥민 선수의 몸값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보도가 특히나 이적 시장도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과연 공신력이 있겠느냐, 신빙성이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연례 행사고 그냥 하나의 루머일 뿐이고 거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 말고도 리버풀 관련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영국 언론 데일리 스타라든지 그쪽 계열의 언론사에서 리버풀이 손흥민 선수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즌 끝나고 난 이후에는 데리고 오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내고 있는데 이 역시 이적 시장도 아니고 이적 시장이 또 열리려면 겨울도 좀 남아 있지만 여름 이적 시장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루머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될 만한 그런 뭐 영향가 없는 정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런 정보는 이건 기자한테 여쭤봐야 조금 더 저희가 그 옥석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 그런데 그 케인도 그렇고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커리어 자체에 우승이 없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라도 팀을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죠. 토트넘은 이제 상위권을 노리는 팀이고 우승 직전까지 여러 번 갔지만 결국에는 우승을 못했거든요. 네. 뭐 우승 청부사가 와도 못하고 누가 와도 못한 세월이 지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케인 선수, 손흥민보다는 해리 케인이 이런 문제 때문에 옮기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오히려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거고 케인 선수는 이미 과거에도 이런 이유로 맨체스터 시티로 가겠다고 이제 토트넘 구단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가 겨우 잔류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잔여 계약 기간도 현재 손흥민보다 케인이 적게 남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여름에 누군가가 떠난다면 손흥민보다는 케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케인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최강팀인 바이에른 뮌헨이 노리고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의 뭐 감독이나 뭐 단장이나 이런 핵심 인사들이 케인을 노린다고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만약 케인 나간다? 그럼 더욱더 손흥민은 절대 못 보낼 수 있는 거죠. 너까지 나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이적은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는 날에는 김민재 선수도 경기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벽이다라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이건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에 나폴리의 경기가 열렸는데 나폴리가 홈에서 레인저스를 상대로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5전 전승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상황이고요. 5전 전승을 달린 완전히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김민재 선수 병민재라는 그런 배경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역시 레인저스 전에서 최강의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유벤투스와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뛰었던 그 피엘리니 선수가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커멘테이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 나는 김민재라는 선수에 대해서 몰랐는데 오늘 이 경기를 보니까 정말로 그 나폴리가 대단한 선수를 영입을 했고 원래 나폴리의 주전 수비수였다가 첼시로 떠난 그 쿨리발리 선수를 충분히 대체하고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 월드 클래스급의 선수다라고 극찬을 하면서 야. 또 하나의 화제를 또 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나폴리는 정말 이번 시즌 지는 법을 잊은 것 같아요. 네, 챔피언스리그에서 5전 전승을 달리고 있고요. 네. 5경기 모두 각 경기에서 3골 이상씩을 다 넣었습니다. 정말 많이 넣은 경기는 6골도 넣었죠. 네. 그리고 아직 출전을 안 하고 5차전까지밖에 안 했는데도 이미 챔피언스리그에 역대 참가한 세리에아 구단 사상 최다골이고요. 여러모로 조별리그 기세가 굉장하고 그 다음에 모든 대회를 통틀어 보면 현재 12연승 중이고 세리에아에서도 무패 행진으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나폴리라는 팀과 김민재 선수 모두 현재 좀 과장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팀,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김민재가 지금 그 정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 로마도 잡았잖아요. 네, 무리뉴 감독이 로마와 지난 주말에 경기를 했는데 나폴리와 로마의 경기가 좀 빅매치였어요. 네. 나폴리는 선두고 당시 로마가 4위였는데 결국엔 나폴리가 1대0으로 이기면서 이제 로마가 한 계단 떨어졌고요. 뭐 한 골차 승부였던 것을 알 수 있다시피 로마 센터백들이 이제 나폴리 센터백들이 로마의 공격수들을 잘 저지하고 무실점 수비를 한 게 주요했는데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정말 돋보였고 김민재 선수는 수비는 김민재처럼 했고요. 경기 막판에는 무슨 그 드리블이랑 패스를 이강인처럼 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의 한계는 어디인가? 저 패스를 지단처럼 찌르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탄성도 나왔습니다. 정말 물이 올랐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피파도 김민재 선수의 맹활약에 주목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4일에 피파가 공식 SNS를 통해서 김민재 선수를 딱 하니 홀로 딱 이렇게 띄웠는데요. 나폴리 유니폼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딱 반반씩 합성한 사진을 올리면서 이 김민재 선수 대단하다라는 그런 게시물을 띄웠습니다. 피파가 이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도 그렇고 그리고 나폴리 구단도 그렇고 김민재라는 보물을 보유하고 있다. 수비진에서도 활약하고 있고 나폴리에서는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 또 카타르행 대표팀은 카타르행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석을 보유한 이 대한민국 나폴리 앞으로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월드컵에서의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겠죠? 네, 이번 월드컵이 11월에 열리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 리그에 데뷔한 직후에 열리는 셈이잖아요. 한 3달밖에 세 팀에서 경기를 안 뛰고 경기를 하는데 그래서 새로 이적한 팀에서 상승세를 타면 정말 월드컵의 호재고 그렇죠. 이 선수가 조금만 그 정책이나 적응기를 겪어도 월드컵에 굉장한 악재거든요. 한국 선수로 치면 뭐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드린 악재의 경우 안 좋은 경우가 지금 터져버린 경우로 할 수 있고 반대로 김민재는 이적이 굉장한 호재가 돼서 한국의 월드컵 성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벤투의 핵심 공격수 2명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황의조 선수, 황희찬 선수 두 항시 선수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황의조 선수는 지금 이제 그 그리스로 가고 난 이후에 올림피아코스에서 11경기에 나왔습니다만 단 1도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미첼 감독이 황의조 선수에게 이번에 가서 좀 훈련을 해라. 지친 마음도 달래고 여러 가지 이제 숨을 고르다 와라라는 의미로 이군행을 지시를 했고요. 2군에서 훈련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1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올림피아코스가 프라이부르크와 유로파리그 경기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도 이 경기 출전 명단에 일단 이름을 올리면서 프라이부르크 원정을 가게 됐고요.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황희찬 선수는 몸 상태는 좋아요. 몸 상태는 좋고 의욕도 넘치는데 계속 팀에서 이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교체 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지난 주말에 열렸던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도 후반 35분이 돼서야 경기장에 들어가서 약간 10분 남짓 뛰었는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고요. 울버햄튼도 레스터 시티에게 0대4로 대패를 하면서 지금 팀도 그렇고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이강인 선수
벤투의 간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강인 선수 또 골을 넣었어요. 네, 대표팀에 뽑히기만 하고 경기는 못 그쵸, 뛰어서 예. 월드컵 역시 뽑히기만 하고 경기는 안 뛰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게 이강인 선수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프로에서의 이강인 선수의 활약상은 역시나 가장 빛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친정팀이죠. 발렌시아와의 원정 경기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강인 선수가 가장 정든 구장인 발렌시아의 홈구장 메스타야로 원정을 온 건데 마요르카가 발렌시아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는데 경기 막판 역전골을 바로 이강인이 넣었습니다. 그냥 골도 아니고 그 이강인 선수 특유의 상체 페인팅, 현란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 2명을 이제 바보를 만들고 사각으로 꽂아 넣었는데 그 2명 다 이강인 선수 발렌시아 있을 때 동료들이었어요. 어제부터 있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제치고 득점을 했고 뭐 좀 감정이 복잡할 수 있는 팀이에요. 발렌시아는 자신을 키워준 팀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결국 나가게 만들었던 팀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발렌시아를 상대로 득점한 뒤에 절대로 세레머니 하지 않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구 홈팬들에게 이제 인사를 보내는 굉장히 매너 있는 모습 보여줬고 또 발렌시아의 예전 친했던 선 후배들과 반가운 인사도 나누면서 더욱더 뜻깊은 경기를 했습니다. 와, 상상해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아 그렇죠. 역전골인데 심지어. 네, 예.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게요. 골을 가장 극적인 순간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 들어서 완벽하게 부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프리미어리그라든지 라리가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조금 더 그러니까 마요르카보다는 좀 더 큰 팀들에서 많은 그 이강인 선수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고 아마 이강인 선수 정도의 활약을 하고 있고 특히나 그 정도의 어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유럽에 있는 팀들의 스카우팅 리포트 1면에 아마 페이지 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군침을 흘리고 발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일 것 같고 지금 이강인 선수가 현재 11경기 출전했거든요. 그중에 이제 10경기를 선발로 하고 한 경기를 이제 서브로 뛰었는데 그 11경기에서 2골 3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가장 그 라리가에서 핫한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팀에 가더라도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팀들이 군침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계산기를 지금 뚫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유럽파대 상황은 현재 어떤가요? 네, 이재성 선수는 이제 벤투 감독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사실 컨디션 난조 때문에 지난 9월 평가전 때 제대로 이제 뛰질 못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그 뒤로 소속팀 마인츠로 돌아간 뒤에 컨디션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말 경기에서 도움을 하나 기록하면서 분데스리가 주간 베스트 11에서도 한 매체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9월 A매치 이후에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계속 출장 시간이 좀 줄었거든요. 네네. 50분, 60분 이렇게 뛰다가 오랜만에 풀타임 소화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소화해 주면서 이재성 선수 굉장히 좀 상승세를 크게 탔고 뭐 사실 대체적인 유럽파들이 좀 성적이나 최근 흐름이 안 좋은 선수들도 있지만 이제 이재성, 이강인, 김민재 같은 핵심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 좋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손흥민, 김민재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이야기를 시작해서 우리나라 유럽파들 소식까지 짚어봤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와서 다시 챔피언스리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영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이원 축구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통신 듣고 계십니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영국의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ABCD조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들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선수 경기 외에 또 어떤 경기들이 눈길을 끌어줬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빅매치가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 두 한때 유럽을 다 제패했었던 네네. 굉장히 최근에 제패했었던 팀들의 맞대결이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맞대결에선 대대로 강했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대0으로. 아, 3대0은 좀. 네, 예. 바르셀로나를 대파했어요. 이제 바르셀로나는 앞서서 다른 빅매치 상대인 인테르 밀란과도 1무 1패에 그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조 3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2패를 하고 인테르 밀란과도 상대적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비 감독이 부임한 뒤에 바르셀로나는 자국 리그의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2위를 달리고 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 부진은 굉장히 뼈아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같은 조의 인테르 밀란은 체코 구단인 빅토리아 풀젠의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조 2위를 공고히 했고요. 다른 경기는 이제 김민재 선수와 같은 조인 리버풀이 아약스에 3대0으로 승리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버쿠젠과 2대2 무승부에 그치면서 역시나
16강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명문 바르셀로나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바르셀로나가 요 몇 년 사이에, 요 한 3년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셀러리 캡도 못 맞추고 막 그렇게 하면서 리오넬 메시도 결국에는 아쉽게 바르셀로나 나가고 파리 생제르맹 간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누적되고 있고 이번 시즌 앞두고 어쨌든 뭐 레반도프스키라든지 쿤데라든지 케시에 뭐 크리스텐센 뭐 많은 선수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선수들 데리고 오면서 또 2,470억 원을 썼어요. 그 융자도 받고 또 그 클럽이가 구단이 가진 뭐 TV 판권 같은 것도 매각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약 한 500억 원 가까이 또 손실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 들어올 돈을 못 받게 됐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위기에서 출발한 그 위기가 계속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약간 덮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에 계속 안에서 골마 터져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고 지금 상황에서는 바르셀로나는 아예 리빌딩, 그러니까 선수들 이렇게 교체하는 리빌딩 말고 아예 팀 자체의 재정적인 상황을 다 건전화시키는 그런 리빌딩, 다운사이징의 리빌딩을 통해서 새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혁신 뭐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말고 어제는 또 나머지 조들의 경기가 있었죠? 네, 메시 선수를 얘기할 수가 밖에 없는데요. 네. 파리 생제르맹 속으로 돼 있는 메시 선수,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이끄는 맹활약, 2골 2도움 맹활약을 했고요. 그 메시 선수 현재 정규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합쳐서 10골 12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와. 이게 한 시즌 끝날 때 10을 넘겨도 되게 잘했다. 그렇죠. 뭐 농구로 치면 트리플 더블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즌 시작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10을 했다는 거는 좀 초인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알던 그 메시가 돌아왔구나. 그래서 월드컵 때 메시가 얼마나 잘할지 너무나 기대된다. 이런 분위기가 되었고 연세도 있으신데. 아 그렇죠. 예. 87년생이거든요. 네. 또 연세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라이벌이었던 호날두 씨는 네. 그 챔피언스리그 못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정말 극단적인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삐뚤게 늙었다. 그렇죠. 고집만 세지. 예, 고집만 세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체면을 굉장히 구겼습니다. 9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는데 벤피카 이 팀은 그래도 이젠 이기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유로파리그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3대4로 패배하면서 5차전 만에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무산이 확정이 됐어요. 5경기 성적이 고작 1승 4패입니다. 최악의 부진이고요. 조 3위도 경쟁을 잘 해야 겨우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뭐 스페인에서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강팀이었던 팀인데도 현재 레버쿠젠과 무승부에 그치면서 역시나 조 1, 2위 등급이 무산됐어요. 그래서 조 3위로 아마 유로파리그로 내려갈 것이 확실시되어 보입니다. 와, 만약에 이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진다면은 정말 이제 세대 교체 혹은 이제 그 어떤 시대가 변하는 조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있네요. 네, 특히나 스페인 자국 리그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잘 나가고 있거든요. 챔피언스리그에서 둘 다 경쟁력이 없다. 이 말은 결국에는 프리미어 리그를 제외한 나머지 리그들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프리미어 리그만 최고의 리그로 남는 그런 흐름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 네. 좀 사실 다양한 리그를 보고 싶은 축구팬 입장에서는 우려가 좀 되는 그런 분위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영국에서는 이제 맨시티의 도르트문트 경기에 좀 더 관심이 모아졌을 텐데 그 이건 기자 혼란이 전반만 뛰고 교체가 됐어요. 그 이것도 역시 현지 언론에서 크게 주목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맨시티가 도르트문트 원정 경기였는데 혼란의 전 소속팀이 친정팀이 도르트문트였기 때문에 이 혼란의 친정팀 방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혼란 선수 선발로 나섰습니다만 결국에 전반만 뛰고 교체가 됐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바르디올라 감독은 뭐 혼란이 뭐 열기도 있었다, 그러니까 열이 좀 있었다, 뭐 발에 뭐 충격도 있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45분만 뛰고 교체시킨 그런 이유도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혼란 선수의 그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슈가 된 게 이날 이제 그 마레지 선수, 맨시티의 공격수 리아드 마레지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자기가 페널티가 없고 자기가 찼는데 그거를 실축을 했습니다. 상대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는데 이게 지금 마레지 선수가 최근 4번 PK를 찼는데 그중에 1개밖에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맨시티의 페널티킥
담당 선수, 전담 선수가 마레즈가 되는 것이 맞느냐,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분석과 여러 가지 마레즈 선수의 개인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내일부터는 유로파리가 이어지는데 과연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호날두가 이 경기의 모습을 나타낼까 좀 관심이 모아지기도 하고요. 또 유로파리그에서는 코리안 더비가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요. 네, 한번 이미 이뤄졌었죠. 왜냐하면 정우영 선수가 있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또 황의조, 황인범이 동시에 속해 있는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 두 팀이 한 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맞대결 기회가 이제 내일 새벽으로 다가왔는데요. 나란히 G조에 속해 있는 두 팀이 지난 9월 대결에서는 프라이부르크가 3대0으로 대승을 거뒀고, 그래서 프라이부르크가 조선두를 굉장히 쾌속 질주하고 있는 반면 올림피아코스는 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맞대결은 어떻게 될지가 좀 기대가 되는데, 특히나 정우영 그리고 황의조 둘 다 소속팀에서 지금 입지가 좀 좁아요. 그런데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유로파리그에서는 기회를 많이 받고 있고 골도 도움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황의조도 자국리그에서는 좀 기회를 덜 받더라도 유로파리그에서 좀 로테이션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출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맞대결 성사 여부는 또 이 선수들의 출장 기회 확대, 그리고 좀 나아가면 월드컵 전까지 이 두 선수의 어떤 컨디션, 경기 감각 회복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주말에는 또다시 챔피언스리그를 넘어서 이제 그 리그 경기에 집중해야 할 텐데요. 토트넘 원정 경기. 본머스를 상대로 하는데 꼭 승점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유로파들 주말 일정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본머스를 상대하는 토트넘 토요일 밤 11시 경기를 하는데, 같은 시간에 황희찬이 소속되어 있는 울버햄턴 역시 브랜퍼드 원정을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거슬러서 토요일 새벽 4시에 마요르카와 에스파뇰의 경기에 아마 이강인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주목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요일 밤 10시부터 나폴리 경기 있고요. 사스올로를 상대로 김민재가 출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10시 30분에 마인츠 이재성 선수가 바이에른과 빅매치를 갖습니다. 이런 빅매치들이 쭉 이어지니까 토요일 새벽과 토요일 밤 이 시간에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TV 앞이나 소식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도 김정용 기자는 주말 밤은 없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해축통신 마치겠습니다. 이건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저는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